우리 모두 타이타닉에 나오는 잭과 로즈의 가슴 아픈 작별을 보며 울었죠? 스포일러 죄송해요. 하지만 이 유명한 배의 침몰에 얽힌 실제 이야기는 그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셉 라로슈는 1886년 아이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는 자수성가한 여성이자 존경받는 상인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이티의 국가원수였죠. 조셉은 프랑스어, 크리올어,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15살의 조셉은 자신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티에는 공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 여정에는 무려 83일이 걸렸어요. 아직 학생이었던 조셉은 파리 교회에서 멘토를 통해 줄리엣을 만났습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더 큰 관계로 발전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셉은 인종차별 때문에 학업을 마친 후에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똑똑한 청년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곧 셋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IT에 있는 삼촌은 조셉이 수학과 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과 가족이 IT에 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그녀는 리 유니언 선물로 프랑스 정기선 라 프랑스의 1등석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객선에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해서 식사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었어요. 라로슈 부인은 어린 자식들을 바다 건너 여행길에 두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프랑스호의 1등석 티켓을 RMS 타이타닉의 처녀 항해에 탑승할 2등석 티켓과 교환하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호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가족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보였던 거죠. 그들은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인 IT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른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1912년 4월 10일 쉘브르에서 타이타닉에 탑승했어요. 그들은 3일 동안 호화로운 객실, 식당, 도서관, 2등석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야외 산책로 데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타이타닉의 마지막 기항지인 아일랜드 퀸스타운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숙소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선실에는 2개의 침대와 막내를 위해 침대로 전환할 수 있는 소파가 있었거든요. 이 가족은 파리에서 함께 여행한 좋은 동료 승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기내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 함께 여객선 갑판에서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가족이 차가운 시선이나 가십 등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죠. 4월 14일 밤 흥미진진한 여정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사들이 인근 선박으로부터 유빙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속력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타이타닉의 선체가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595km 떨어진 곳에서 빙산과 충돌한 것은 오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거의 침몰할 수 없는 이 배에는 구명 보트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승객 2,200명 중 절반 정도만 탑승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인 카르파티아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줄리엣이 나중에 회상한 내용으로는 한 승무원이 라로슈 가족을 깨워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줄리엣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승무원들은 구명보트에 탑승할 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줄리엣은 나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끔찍한 패닉 상태가 시작됐다고 기억했어요. 어느 순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큰딸을 끌어내어 심연에 던져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같은 공허 속에서 딸과 다시 만났어요. 이제 임신한 줄리엣과 두 딸은 14번 구명보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보트가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 조셉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조셉은 줄리엣에게 코트가 필요할 거라며 자신의 코트로 감싸주었고 다른 구명보트를 타고 뉴욕에서 줄리엣과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의 조셉 라로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몇 시간 만에 타이타닉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거의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셉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줄리엣과 소녀들은 몇 시간 후 쿠나드 여객선 카르파티아호에 의해 구조된 700명의 생존자에 속하게 됐어요.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조셉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조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줄리엣은 영어도 모르고 돈도 배와 함께 사라진 후라 미국에서 3주쯤 겨우 버티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셉의 삼촌은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타이타닉 참사 4개월 후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1912년 12월 줄리엣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셉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45년 타이타닉의 한 역사협회의 한 회원이 루이스를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라로슈가의 아이이자 침몰 사고의 마지막 프랑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어요. 이 이야기는 몇몇 연극과 기사에 영감을 주었지만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노부부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면은 이시도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뉴욕에서 만나 5년 후 결혼했습니다. 이시도르는 형과 함께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은 메이시스의 유리 제품 부서로 성장해서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뉴욕에서 부와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12년 부부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된 때였죠. 4월 초 부부는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독일의 대형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한 사람들의 과대 광고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 꼭대기에 있는 1등석 개인 스위트룸에 묵게 됐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목재 판넬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 앞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14일 밤 그들은 약간의 떨림을 느낀 후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모두가 다시 배에 오를 때 패스가 필요하니 패스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는 아직 여자를 희생시킬 만큼 늙지는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남겨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싶어 했죠. 아이다의 도우미 엘렌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 망설였지만 아이다가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다는 남편을 침몰하는 배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죠. 더는 필요 없다며 자신의 아름다운 밍크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도우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시도르는 아이다를 설득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남았어요. 살아남은 1등석 승객 중 일부는 나중에 갑판에서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서서 기다리던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는 타미 올드햄 애쉬크래프트라는 대담한 젊은 미국 선원에 관한 것입니다. 1883년 그녀는 겨우 23살일 때 엄청난 모험을 했어요. 영국인 남자친구 리처드 샤프와 함께 호화 요트를 타고 타히티에서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까지 바다를 항해하는 임무를 맡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다는 항상 순조로운 항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시작한 지 20일 만에 이 커플은 괴물 같은 파도와 거센 바람을 동반한 4급 허리케인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센 파도에 맞서 버텼지만 요트는 두 파도 사이로 굴러떨어지면서 비치볼처럼 전복되고 말았어요. 27시간 동안 기절에 쓰러지기 전 타미의 기억에 남아있는 마지막 장면은 거대한 파도가 보트를 덮치자 리차드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 끔찍한 시련을 책으로 기록했고 이 책은 훗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타미는 운명적인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항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항해 기술은 뛰어났고 이미 태평양을 2번이나 횡단한 경험이 있었죠. 타히티에서 출발해 샌디에이고로 향하는 여정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몇 주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파나마 근처에서 열대지방의 풍랑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어느새 폭풍은 서쪽으로 돌진하며 강도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안전지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허리케인은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운명처럼 보통 수명이 짧은 허리케인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허리케인 바람을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악몽을 꾸게 하기에 충분하죠.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는 건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트는 높이 솟아오르는 파도 위로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갔다가 추락해서 구조물 전체가 떨릴 정도였어요. 리차드는 조종석에 앉아 안전띠를 메고 거대한 파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이상 파도를 만났어요. 한 번은 보트가 360도로 뒤집혔고 타미는 그 순간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요. 정신을 차렸을 때 리차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리차드를 보트에 묶어두기 위한 안전띠가 파열된 거였죠. 주변에 조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타미의 장거리 무전기는 2주 동안 바다에서 끊임없는 폭풍우를 맞은 후 작동을 멈췄습니다. 단거리 초고주파 무전기가 전부였는데 이마저도 침수 피해로 5일 만에 고장났고요. 그녀는 혼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타미는 하와이로 가기 위해 육분도와 시야 감소표라는 기본적인 도구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태양의 위치를 이용해 위도를 파악하고 시계를 찾으면 경도도 알 수 있었어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녀는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타미는 자신이 얼마나 지략 있는 사람인지 보여줬어요. 그녀는 엔진을 작동시키려고 했지만 보트 부품 중 일부가 프로펠러 샤프트에 녹아내린 것을 기억했습니다. 기계에 능숙했지만 수리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를 고치려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신 보선사로서의 훈련에 의존했습니다. 타미는 또한 바다에서 보낸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만약 생존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일지를 되돌아보며 그녀는 시련을 겪는 동안 자신의 정신 상태가 취약했음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존 본능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티브 켈러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할리우드 영화 대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82년 스티브는 광활한 대서양을 혼자서 횡단하는 요트 경주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항해를 나폴레옹 솔로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의 자체 설계 배에 맡겼어요. 이 배는 폭풍우를 견디고 파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제작된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악천후가 찾아와 레이스 함대를 찢어버리고 여러 척의 배를 침몰시켰어요. 스티브는 긴급한 수리를 위해 자신이 아끼는 나폴레옹 솔로를 스페인에 정박시켜야 했습니다. 배를 수리한 스티브는 다시 출발해 이번에는 카나리아 제도를 목표로 삼았어요. 대서양을 건너 안티구아의 모래사장에 도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보트는 강풍에 휩쓸려 크게 손상됐습니다. 스티브는 배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곧 공기주입식 구명보트를 탔습니다. 스티브는 싸워서 이길 수 없겠다고 결정했어요. 나폴레옹 솔로호가 대서양 깊은 바다에 가라앉기 전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격렬한 물살 속으로 수없이 잠수했어요. 몇 가지 필수품을 확보한 그는 이후 76일 동안 배고픔과 갈증, 외로움에 맞서 싸웠어요. 결국 몇몇 어부들이 그를 발견하고 지역병원으로 데려가 회복을 시작했죠. 이제 스티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는 항해 관련 잡지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수많은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세 살바도르 알바렌가라는 남자가 바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길을 잃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알바렌가는 생존에 대한 끈기와 의지가 전설이 될 정도로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438일 동안이나 길고 힘든 표류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호세는 바다에 예측할 수 없는 기분에 익숙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모험은 2012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날에 시작됐어요. 그날은 호세와 그의 낚시 동료가 멕시코의 코스타 아줄이라는 고풍스러운 어촌 마을의 해안으로 향하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떠난 첫 번째 항해였죠. 하지만 인생의 거친 페이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나운 폭풍우가 그들을 덮쳤어요. 폭풍은 작은 배를 장난감처럼 휘저으며 항로를 이탈시켰습니다. 배의 모터와 대부분의 선내 전자장비는 무용지물이 됐어요. 호세는 순발력을 발휘해 통신장치가 고장나기 전에 상사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만큼이나 응답도 무력했습니다. 폭풍은 5일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어요. 마침내 하늘이 맑아졌을 때 호세와 그의 동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폭풍으로 인해 대부분의 어업 장비가 유실돼 기본적인 생존 도구만 남게 되었죠. 배에는 더 이상 돛도 모터도 노도 없었어요. 그들은 매달 정처 없이 표류했습니다. 빗물과 물고기, 거북이, 새와 같은 바다 동물들을 무작위로 채집하는 등 대자연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했어요. 약 4개월 후 호세는 친구를 잃었지만 언젠가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속 항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행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배마다 신호를 보내려고 했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의 절박한 외침은 소용이 없었어요. 호세는 빗물과 바다가 주는 음식에만 의존하며 달의 위상 변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끔찍한 폭풍이 지나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호세는 마침내 육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고 믿음직스럽지만 낡은 보트를 버리고 해안을 향해 헤엄치는 쪽을 선택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시련이 시작된 태평양 반대편에 위치한 마셜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기력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선언하며 그의 발견 소식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 생존 이야기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알바랭가가 충분히 섭취했다고 주장하는 새와 거북이의 신선한 고기에는 생존을 보장할 만큼 충분한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7세의 케니 비치는 가족에게 이틀 동안 하이킹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모하비 사막. 이전에 하이킹을 하던 중 발견했던 동굴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이 케니 비치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헬리콥터와 30명이 넘는 수색 및 구조팀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의 실종 뒤에 미스테리한 M 동굴이 있었을까요? 케니의 사례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그가 노련한 하이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종종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사막을 탐험하기 위해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그는 초경량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물품만 가지고 다녔죠. 물, 음식, 텐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사막에서 며칠간 캠핑을 즐기기에 충분했어요. 케니는 GPS 장치를 거의 가져가지 않았어요. 나침반이나 지도도 챙기지 않았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매번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케니는 소심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모험담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뱀을 잡았다고 해서 채널 이름을 스네이크 빛 매기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케니에게는 또 다른 습관이 있었어요. 그는 사막에서 발견하는 동굴마다 들어가 보았어요.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하진 않습니다. 케니는 주로 다른 사람들의 모험에 댓글을 달기 위해 유튜브를 사용했습니다. 2014년 6월에 올린 댓글에서 그는 신비한 M자형 동굴을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동굴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북쪽 쉽 산맥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굴에 대한 케니의 설명부터 이야기가 기묘해집니다. 그는 하이킹 중에 동굴을 발견했고 동굴 입구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입구는 완벽한 알파벳 M 모양이었고 케니는 그 입구에 올라갔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동굴에 다가가자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어요. 동굴 입구 근처에서 진동이 너무 강해서 케니는 다시 돌아섰어요. 그의 말을 빌리자면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해요. 숙련된 트래커가 겁을 먹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케니는 놀라운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하이킹을 해왔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동굴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방울뱀에 물려 일주일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어요. 여행 중에 그는 모든 모양과 크기의 두개골과 오래된 동물 덫을 발견했습니다. 케니는 별빛 아래 산봉우리에서 잠을 잤어요. 한 번은 산 정상에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는 32km를 걸어서 트럭까지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날의 기온은 섭씨 38도였고 케니는 물 한 컵으로 버텨야 했죠. 케니 비치는 진정한 생존주의자였어요. 하지만 이 동굴은 그에게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는 그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켄딱에는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점령한 미지의 힘과 싸울 수 있는 도구는 없었어요. 하지만 케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M 동굴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몇 달 후 훨씬 더 나은 장비를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는 비디오를 녹화했지만 동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을까요? 용감한 탐험가는 결국 포기한 걸까요? 절대 아니죠. 소셜미디어의 팔로워들은 그가 수수께끼를 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 번째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룻밤의 짧은 여행을 계획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그의 가족은 당국에 알렸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실종된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상한 부분이 시작돼요. 그의 동영상 중 하나에서 케니는 버려진 광산 갱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시청자들에게 임무에 대해 브리핑했어요. 구조대가 이 지점에 도착해 케니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곧 흔적은 사라졌어요. 구조대원들은 최악의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갱도 아래로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케니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는 더욱 깊어졌어요. 온라인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실종된 남자의 여자친구라고 주장했어요. 이 미스테리한 여성은 케니와 함께 몇 시간 동안 하이킹을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길을 잃지 않기 위해 GPS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에게 충격을 준 주장은 이 여성이 케니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어요. 그는 실종되기 1년 전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케니 비치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사막으로 트레킹을 떠났을까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케니의 딸 빅토리아 비치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생존자였습니다. 미스테리한 M동굴이 그의 실종에 책임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발견해서는 안 될 사람이나 무언가를 발견했을까요? 의문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동료 등산객과 유튜버들은 M동굴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케니 비치의 미스테리한 실종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죠. 2021년 한 등산객이 운이 좋았어요. 그는 비밀스러운 M동굴을 찾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이 남성은 정확한 위치를 밝힐 수 없었어요. 동굴은 네바다주 375번 국도 동쪽 어딘가에 있어요. 동굴 입구는 비치의 설명대로 정말 큰 글자 M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지상에서는 그 모양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위에서 바라봐야만 M 모양이 보여요. 어쩌면 등산객들이 몇 년 동안 동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케니조차도 두 번째로 동굴을 찾았을 때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동굴은 그리 깊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구에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직선에 바위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입구를 벽으로 막으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동굴 안쪽에서 더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작은 나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건축용 자재처럼 보였죠. 한때 여기에 문이 있었나요? 등산객은 돌에서 튀어나온 못을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걸쇠의 일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부분은 벽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해치? 아니면 비치? 구분하기 어려워요. 동굴을 발견한 등산객은 동굴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서둘러 동굴을 떠났어요.
케니처럼 몸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딴 사막의 동굴에 있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곳은 모하비 사막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형 중 하나죠. 이 배경이 2014년 케니비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죽음의 계곡이라는 별명은 충분히 그럴만해요. 이곳은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온도를 기록한 곳이에요. 섭씨 57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요? 섭씨 45도예요. 하지만 담요가 필요해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 4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기후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죠.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에는 위험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산사자, 독사, 거미, 말벌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등산객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케니가 트레킹을 할 때 항상 뱀 보호대를 착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광산 갱도도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등산객들에게 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1800년대에 만들어진 이 오래된 광산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사람은 숨겨진 갱도로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가 나빠서 사람을 질식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생동물들 기억하시죠? 방울뱀, 정갈, 블랙위도우, 거미 같은 동물들도 갱도에 살고 있어요. 케니비치는 이 갱도 중 하나에 쉽게 빠졌을 수 있어요. 네바다는 인구가 가장 적은 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변 수킬로미터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바닥 밑바닥에서 30분 이상 공기 없이 살아남은 것보다 커피숍에서 유니콘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레몬스를 예로 들어보면 운이 좋으면서도 불운한 사람들도 있어요. 크리스 레몬스는 상업용 포화 다이버로 2012년 9월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덩컨과 데이브에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들은 잠수 현장 위에 있는 배의 특수 챔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캔에 담긴 정어리처럼 꽉 찬 다이빙 벨에 들어갔죠. 배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챔버 같은 건데 다이빙 장소로 이동하는 데 사용돼요. 이 챔버는 장난감을 잡는 집게 기계와 비슷하지만 집게 대신 끝에 작은 챔버가 있어요. 다이빙 장소에 도착한 크리스와 데이브는 다이빙을 준비했습니다. 덩컨은 장비와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탯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줄은 다이버에게 산소, 열, 전력을 공급해서 불빛을 계속 비추는 데 필요해요. 수심이 아주 깊으니까요. 즉 다이버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더 잘 이해하려면 상업용 포화 다이빙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해요. 사무실이 사자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것이 상업용 포화 다이버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포화 다이빙은 매우 드물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류관 작업을 하려면 차가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빙은 가마병이라는 질환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깊이 잠수했다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몸 안에 작은 질소기포가 형성되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 다이버는 포화 다이버만큼 깊이 잠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포화 다이버는 수중 200m에서 305m까지 잠수해요.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쯤 돼요. 그 엄청난 깊이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데는 2주 정도 걸립니다.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짧아요. 2주 동안 물속에 머무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생존을 위한 독특한 비법을 가지고 있어요. 해저와 동일한 압력을 갖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챔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이버들은 이 챔버에서 몇 달을 보냅니다. 이 챔버는 고립되어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끔찍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상이 불타고 있어도 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죽어야 하는 거죠. 좋은 점은 다이버들이 그곳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챔버는 헬륨과 산소의 혼합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전화를 걸면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요. 대부분의 다이버들은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아요. 헬륨을 흡입하고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재밌거든요. 하지만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 건 그리 즐겁지 않죠. 이제 이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많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영리한 기술 덕분에 다이버들은 큰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나쁜 일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크리스와 데이브는 북해 해저에서 파이프 섹션을 교체하고 정기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지만 해저의 날씨는 좋지 않았어요. 4m에 달하는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날씨는 북해의 전형적인 날씨였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던 배에는 자동 조종 장치와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줬어요. 다이빙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와 크리스는 즉시 올라갔습니다. 데이브는 무사히 벨까지 올라갔지만 크리스의 줄이 매니폴드의 가장자리에 걸렸고 어떻게 해도 줄을 빼낼 수 없었어요. 그는 슬랙라인이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줄이 조여지는 소리가 들리자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인간은 닻이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줄이 끊어지면서 그는 바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산소, 통신, 열 등 모든 것을 잃었어요. 얼어 죽거나 질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약 5분 분량의 비상산소가 주어졌지만 살아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크리스는 구조를 위해 매니폴드 위로 올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줄이 끊어지면서 불빛이 꺼졌고 칠흑 같은 바닷속을 걸으며 감각으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크리스는 손도 보이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매니폴드까지 올라갔어요. 안타깝게도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줄 수 없었어요. 한숨 한숨이 금 한 통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천천히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크리스에게 남은 산소는 약 2분 정도였고 얼마 후 구조대의 흔적이 보이지 않자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를 구해야 할 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상태로 그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순간 모든 확률은 크리스에게 불리했습니다. 그에게 유리한 것은 배의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소형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과 승무원들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었다는 것뿐이었어요. 잠수 지점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눈을 팔 수도 없고 눈을 뗄 수도 없어요. 모두 최악의 상태의 다이버를 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기적처럼 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동료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가 안정된 후 그들은 크리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모든 희망을 잃고 시신을 수습하러 내려가고 있었죠. 데이브는 크리스를 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상태였지만 정신적으로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했어요. 약 30분 후 데이브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크리스를 붙잡고 벨로 올라갔어요. 덩컨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덩컨은 크리스의 다이빙 마스크를 벗겼어요. 그들이 본 것은 끔찍했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가워 보였어요. 마치 숨을 거둔 것처럼 보였죠. 덩컨이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크리스가 활기차게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데이브와 덩컨은 충격을 받았어요. 크리스는 완전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수많은 의사의 진찰을 받은 결과 30분 동안 공기 없이 지낸 것 치고는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공기 없이 3분 이상은 버티지 못했을 텐데도요. 오늘날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가 높은 수준의 산소에 노출되어 있었고 폐의 산소 수치도 정상보다 높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추운 기온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과한 에너지 손실을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이 일 이후로 그가 다시는 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포화 다이버로 일하고 있고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던 바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시작한 일을 끝마쳤어요. 와.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그의 다리는 거의 무릎 깊이까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 조 라벨은 역풍을 피해 얼굴을 가린 채 숲속을 헤쳐나갑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쓰러져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질렀겠지만 조 라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캐나다 북쪽의 한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정착촌은 안지쿠니 호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북미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이에요. 조는 오랫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숙면과 따뜻한 식사가 필요하고 친절한 이누이트족으로부터 이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죠. 조는 나무와 하얀 안개 사이로 텐트의 실루엣을 발견합니다.
몇몇 집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네요.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을에 도착했고 순간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눈보라가 끝났어요. 사냥꾼은 속도를 높여 얼어붙은 호수를 따라 마을로 향합니다. 이상하지만 어디에도 현지인은 없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집에 앉아 눈보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보세요? 조는 큰 소리로 말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텐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네요. 조는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몇 번 더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텐트는 피어 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바늘과 실이 달린 천 조각이 있습니다. 벽난로에는 장작 연기가 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방금 이곳을 떠난 것 같아요. 조는 다음 텐트로 들어가서 같은 그림을 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조는 텐트 옆을 지나가다가 모닥불이 타오르던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위에는 이누이트가 요리하던 고기가 매달려 있는 밧줄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안지쿠니 호수는 연쇄 수로의 일부예요. 이누이트족은 이곳에서 낚시를 하고 다양한 물품을 거래했어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지만 지금은 무언가에 의해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왜 물건을 두고 갔고 어디로 갔을까요? 마을 주변에는 트랙이 없어요. 썰매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이누이트족은 개도 여기에 두고 갔어요. 개는 사냥과 썰매 타는 것을 도와주죠. 특히 혹독한 날씨에는 아무도 따뜻한 옷과 개를 이곳에 두고 떠나지 않아요. 조 라벨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의 몸은 추위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어요. 정착지 전체를 돌아다니고도 그는 사람 흔적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겁에 질린 그는 마을을 떠나 가장 가까운 전신주로 향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잠시 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요. 경찰은 실종된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 근처에서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의식을 치르는 동안 이누이트족은 매장지 주변에 돌을 놓았어요. 구덩이 주변의 돌들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면 동물이 파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 건 누구였을까요? 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을에는 약 30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웃 마을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경찰이 발견한 유일한 건 특이한 푸른빛 뿐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오로라가 흔한 현상이에요.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무언가를 목격했어요. 또한 다른 사냥꾼들도 비슷한 걸 목격했죠. 그들은 이상한 것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1930년에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사라진 지 거의 90년이 지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건 외계 문명의 공격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경찰이 본 하늘의 푸른 빛은 우주선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불길한 밤에 이 배들이 정착지로 날아와 모든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상과학 버전 외에도 더 현실적인 버전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조 라벨이 사냥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아마도 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모든 것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면허가 없는 사냥꾼이 많았기 때문에 조 라벨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정보의 출처를 찾아보면 주요 출처가 30년대의 책과 일부 신문기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 중 어느 것으로도 안지쿠니 호수의 신비한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캐나다의 설원을 떠나 인도의 뜨거운 평원으로 향합니다. 이 큰 나라에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불길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19세기 상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현지인들은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을 피하죠. 쿨다라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확인해 봅시다. 라자스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이곳에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로 가시면 돼요. 이 마을은 다른 정착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황량해 보이네요.
폐허만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이곳 땅을 파서 여기에 남겨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긴 고대 도시가 아니에요. 이 마을은 200년 전에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번성했었죠. 쿨다라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농부였어요. 농산물을 팔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떠났어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쿨다라 주민들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관광객을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마을이 저주를 받았으며 초자연적인 활동의 중심지라고 확신해요. 인근 다른 마을의 주민들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읽어보면 이곳에 대한 몇 가지 전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기 있는 버전에선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이 마을을 떠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버전은 주민들이 왜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물건을 남겨두고 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죠. 다른 버전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쿨다라 추장의 딸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고 합니다. 한 지역의 통치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소녀가 그를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지역 주민들을 협박했죠. 통치자는 주민들에게 하루를 주며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요구사항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연대의 표시로 그들은 추장과 그의 딸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왜 아무도 이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걸까요? 그들은 다른 정착지로 탈출했을 텐데요.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소지품이 필요했을 거예요. 쿨다라와 안지쿠니 호수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에서도 비슷한 일이 아킬섬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돌과 짚으로 만든 소박한 집 40여 채가 킴베이 계곡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마을은 18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서에서 작은 건물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언급됐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벽 조각과 작은 땅 더미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정착촌 사람들은 이 마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여행작가들의 기록 덕분에 우리는 이 마을에 대해 알고 있죠. 그들은 일기에 이곳과 마을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묘사했고 지역 고고학 학교의 학생들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인해 마을을 떠났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동화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면의 아이를 아주 행복하게 해줄 소식이 있어요. 어떤 작은 새가 미녀와 야수의 영감을 준 커플이 실존 인물이라고 말해줬어요. 우리가 알아내야 할 유일한 건 영화가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예요. 이 사랑받는 디즈니 영화의 기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는 게스트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1537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유럽의 화창한 중심, 카나리아 제도에서 시작돼요. 카나리아 제도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태어난 카나리오 사람들은 군도의 쾌적한 기후에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해 카나리아 제도에서 한 신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운명은 다른 섬 주민들과는 달랐습니다. 페드로 곤살베스를 만나보세요. 페드로는 전형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모증이라는 매우 희귀한 선천성 질환을 가졌어요. 다모증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다모증은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만 빼면 실제 늑대인간처럼 보일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털이 자라지 않는 부위에 과도하게 털이 자라게 하는 질환이죠. 2023년에도 이 질환의 원인을 잘 모르는데 하물며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피부과 전문의 사라 테일러는 역사상 이 질환에 대해 문서화된 사례는 쉬운 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페드로의 사례는 그만큼 드문 경우예요. 문제는 과도한 수염 때문에 사람들이 페드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 페드로는 야생인으로 불렸으며 어렸을 때 학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10년 후 페드로는 배에 실려 헨리 2세 왕에게 선물로 프랑스에 보내졌어요. 왕이 곧 즉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종류의 선물을 쏟아부었죠. 꼬마 페드로는 프랑스 퐁탄블루의 하선에서 왕의 성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궁중 전체가 소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의 학자들과 의사들은 그가 정말 야생인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면밀히 연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페드로가 10살짜리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소년은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말했고 프랑스인들은 페트루스 곤잘부스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왕실은 이 소식을 헨리 2세 왕에게 알렸고 왕은 즉시 소년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했어요. 이미 생각하셨겠지만 페트루스의 인생은 그 순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명한 디즈니 영화에서 벨의 인생이 야수의 성에 갇히자마자 바뀐 것처럼요. 하지만 페트루스에게 헨리 2세 왕의 궁전에서의 생활은 벨의 생활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디즈니 공주가 말하는 도자기와 친구가 되고 아름다운 실크드레스를 입게 됐다면 페트루스는 매일 학교에 가야 했어요. 신기하게도 법정과 선생님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소년은 라틴어에 능통했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는 평생 동안 세계 국어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벨과 페트루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둘 다 에티켓을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류미에르가 벨에게 궁전의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페트루스도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준 게 아마도 사람이었을 거라는 사실만 빼면요. 왕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곧 페트루스는 궁정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귀족처럼 옷을 입고 궁정의 사교 활동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페트루스는 선천적 질병으로 인해 완전한 인간으로 간주되지는 않았습니다. 1559년 헨리 2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인 캐서린 드 메디치가 궁전을 이어받았습니다. 디즈니 버전의 이야기에서 왕자를 저주해서 야수가 되도록 저주하는 악명 높은 사악한 마녀가 있다면 이 이야기에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여왕이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여왕 캐서린 드 메디치는 페트루스와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다른 여성과 결혼을 주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캐시라고 부르기로 하죠. 문제는 여왕이 캐시에게 페트루스의 선천적 질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지 멋지게 들리진 않죠? 캐시는 왕실 하인의 딸이었는데요.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여왕이 누군가와 결혼하라고 하면 보통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캐시는 결혼식 전에 페트루스를 만난 적도 없고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결혼식 날 페트루스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캐시가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할 만하죠. 그녀의 반응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캐시는 처음에 그다지 행복해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캐서린 여왕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달콤한 부분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디즈니 영화 미녀와 야수에서처럼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 아래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캐시. 그리고 페트루스의 겉모습은 그의 진짜 모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아마도 캐서린 여왕은 실제 미녀와 야수가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아이까지 낳았죠. 부부의 자녀에게 페트루스의 질환이 유전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첫 아이가 질환 없이 태어났을 때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부는 총 7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중 4명이 페트루스의 다모증을 유전받았어요. 곤잘부스 가족은 프랑스 궁정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야생의 가족으로 알려졌고 남은 여생을 유럽을 여행하며 보냈어요. 자연과학자들은 다모증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려고 곤잘부스 아이들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동안 이 가족을 그린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들이 항상 평범한 인간이라기보다는 명물로 여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페트루스와 캐시는 과연 해피엔딩을 맞았을까요? 디즈니 영화 속 캐릭터들은 모두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녀와 야수는 과연 어땠을까요? 기록은 페트루스가 인간인지 야수인지 알아내는 데에만 너무 흥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실 외에는 그의 삶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영화에 영감을 준 원작 동화에서도 미녀와 야수는 해피엔딩을 맞이해요. 가브리엘 수잔 빌뇌부가 1740년에 쓴 이 원작은 페트루스와 캐시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이야기는 페트루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역사가들은 전 세계에서 23가지가 넘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변형을 수집해왔어요. 그리고 동물신랑 이야기의 원형은 162가지가 넘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면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보세요. 동화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전형적인 구조를 따릅니다. 즉, 인간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의 정신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어떤 동화는 동화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라고 불러야 해요. 그림 형제나 한스 크리스텐 앤더슨 형제 이야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동물신랑 이야기는 보통 후에 저주 아래 사는 왕자로 밝혀지는 동물 같은 인간과 결혼하는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하기도 해요. 디즈니 영화는 미녀와 야수 이야기의 역사적 연대를 설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용한 의상으로 미루어 170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페트루스의 시대가 아니라 빌뇌부의 이야기가 상징하는 시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 곤잘부스의 가족 생활에서 영감을 받았다면 빌뇌부가 꽤 많은 것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벨이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야수의 저주를 풀었다면 현실에서는 페트루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저주하는 사악한 마녀도 없었어요. 그는 결코 자신의 상태를 없앨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전환점은 사회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애초에 야수라고 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에요. 인간은 음식 없이 최대 2달, 물 없이 며칠, 지하에 갇혀 69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칠레의 광부 33명은 그렇게 버텨냈어요. 2010년 8월 5일, 지하 깊은 곳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여느 날과 같았습니다. 광부들은 구리, 금, 기타 광물을 캐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약 762m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광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지상에서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바위를 깎아 만든 공간인 피난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점심 식사를 위해 픽업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그들은 무언가 거대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이어졌어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먼지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통로가 무너지면서 광부들이 안에 갇혔습니다. 소음이 사라지자 광부들은 대피소에서 지상으로 뛰어 올라가기로 결정했어요. 교대 매니저와 다른 광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출하기로 결심하고 힘을 합쳤습니다. 깊은 지하에서 2명의 광부가 트럭에 바위를 싣고 있던 중 폭발적인 압력을 느꼈습니다. 먼지가 너무 짙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하던 광부들은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 교대 감독관과 충돌할 뻔했어요. 겁에 질린 대원들을 트럭에 가득 채운 채 그들은 지상으로 향하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승객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달렸습니다. 더 많은 인부들이 정어리처럼 트럭에 몰려들었어요. 장애물을 하나씩 극복하며 수면 위로 올라온 트럭은 무게가 약 70만 톤에 달하고 높이가 45층 건물만큼이나 높은 거대한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가장 왜소한 광부를 보내 바위 옆을 통과할 희망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는 손에 램프를 들고 겨우 약 3m 앞으로 기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든 광부들 중 일부는 작업 중에 갇혀본 적이 있었지만 보통 불도저로 몇 시간 안에 뚫을 수 있는 바위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광부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룹으로 나뉘어 한 그룹은 공기와 물, 전기가 광산으로 유입되는 갱도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탈출구로 사용할 사다리가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사다리가 있는 굴뚝 하나를 겨우 찾아냈습니다. 광부 중 한 명이 먼지를 들이마시며 미끄러운 벽을 붙잡고 올라갔어요. 굴뚝은 이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암벽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건 단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정말 탈출구가 없다는 거였죠. 그들은 피난처로 돌아가 나머지 광부들에게 이 슬픈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안에는 33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간식이 들어있었죠.
누군가는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곳에 갇혀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간식을 챙겼습니다. 복숭아, 완두콩, 참치 통조림, 연유 23리터, 과자 93봉지가 그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한 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인근 탱크에 충분한 물이 있어 엔진을 식혀주고 있었거든요. 전기, 인터컴 시스템, 물의 흐름, 압축 공기 등 외부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끊겼습니다. 운명의 날, 땅 위에서 일하던 광부들도 폭발음을 듣고 정문 앞에서 먼지 구름을 보았습니다. 광부들이 대피소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동안 현지 응급 구조대는 모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한 팀은 픽업 트럭을 타고 내려가다가 약 457m 지점에서 회색 암석 덩어리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팀은 로프와 도르래를 타고 굴뚝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각 층에서 장애물을 발견했어요. 팀의 감독관은 이제 모든 광부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유의 흰색 헬멧을 벗었습니다. 광부들이 나중에 기억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는 하나의 제스처였어요. 8월 7일, 환기 통로를 맞는 또 다른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구조대원들은 구멍을 뚫기 시작했고 지하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사선을 내려보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광산 지도가 구식이어서 수색이 더 복잡해졌어요. 광부들은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대화하고 농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기운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휴대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지만 광부들은 휴대폰을 카메라로 사용해서 지하 생존에 관한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었어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있었고 가장 활동적인 사람들도 평소보다 잠을 더 오래 자고 무서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개가 자욱했죠. 광부들은 17일 동안 외부와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고 이틀에 한 번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8월 22일, 광산으로 보내진 약 30개의 탐사선 중 하나가 도청을 감지했습니다. 탐사선은 다음과 같은 메모와 함께 돌아왔어요. 우리 33명 모두 대피소에서 무사합니다. 곧 구조대원들은 좁은 시추공을 통해 음식, 물, 편지, 구급약 및 기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사우나처럼 뜨거운 환경에서 광부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첨단 비디오 카메라를 내려보냈습니다. 광부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과 일과를 고안해냈죠. 지상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광업 분야의 천재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팀이 머리를 맞대고 용감한 영혼들을 다시 지상으로 데려올 수 있는 암호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탈출 터널을 뚫고 한 번에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캡슐을 광산 내부로 내려보내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 크레인이 캡슐을 다시 표면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이들은 세 대의 시추 장비를 현장으로 가져와 사고 발생 25일 후인 8월 30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갇혀있던 근로자들은 아래에서 구조를 돕고 있었어요. 이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8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광산 벽을 보강하기 위해 시추로 인한 잔해를 철거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12월까지 이들을 구출하는 거였지만 플랜 B 굴착은 10월 9일에 작업을 마쳤어요. 터널에 금속 튜브를 설치하는데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캡슐 내부의 광산으로 내려갔어요. 광부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지상에 임시로 만든 캠프 호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부는 캡슐 안에 762m 암벽을 15분 통과한 후 광산에서 나왔어요. 그는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한 명씩 모두 피난처에서 탈출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이 구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48시간을 예상했지만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19세부터 63세까지 33명의 광부들이 모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했습니다. 광부들은 모두 빛이 거의 없는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태양을 보기 위해 어두운 안경을 착용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상으로 올라온 광부 중 한 명은 전직 프로 축구 선수였던 프랭클린 로보스였습니다. 그가 지하에 있는 동안 전 세계 팀들이 그를 위해 유니폼에 사인해줬어요. 프랭클린은 환영 선물과 축구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경기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기였다고 말했어요. 놀라운 33명의 선수들은 모두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최고 수준의 건강관리가 보장됐어요.
그들은 동기부여 연사로 강연하고 대중 앞에 서고 유명한 랜드마크를 탐험하기 위해 해외 여행지를 방문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에서는 광부들을 기리기 위한 퍼레이드도 열렸어요. 이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33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연을 맡았고 2015년에 개봉했습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광부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매일 비디오로그를 촬영하는 광부 역을 맡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여기는 이 이야기는 지하에 갇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한 사례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1980년 겨울이에요. 우리는 랭비라는 작은 마을에 있어요. 19살의 진 힐리어드는 친구를 만난 후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어요. 그녀는 지름길로 가서 빙판의 미끄러운 길로 돌아서요. 어둠 속에서 진은 후륜구동 자동차의 통제를 잃었어요. 차량이 도랑으로 충돌했어요. 비상등, 폭설, 밤, 그리고 심한 서리. 진이 차에서 내려요. 그녀는 가벼운 겨울 코트, 벙어리 장갑, 그리고 카우보이 부츠만을 신고 있어요. 찬 공기는 냉동실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진은 친구가 근처에 살고 있는 걸 확신하고는 그쪽으로 향해요. 진은 높은 언덕을 오르고 나서야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단 걸 깨달아요. 길을 잃은 듯해요. 그녀는 몇 킬로미터를 더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다른 친구의 집을 발견해요. 꽁꽁 언 채로 그곳으로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검게 변해요. 진은 의식을 잃어요. 다음날 아침 목장 주인인 웰리 넬슨은 아주 좋은 기분으로 일어나요. 휴가철이에요. 창밖에 겨울 동화가 펼쳐진 것 같아요. 원리는 집을 나서서 현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는 진 힐리어드를 발견해요. 원리는 소녀에게 다가가 흔들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녀의 몸이 얼어붙은 나무처럼 뻣뻣하고 차가워요. 눈은 뜨고는 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다 얼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원리는 그녀가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진이 살아있었어요. 원리는 그녀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해요. 하지만 소녀의 몸은 굽혀지지 않고 자동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마치 동상 같아요. 원리는 더 큰 차를 갖고 와서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의사들이 진을 진찰해보지만 진이 살아날 가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손이 너무 단단하게 얼어서 바늘도 꿰뚫을 수 없었어요. 낮은 온도, 유리 같은 눈, 그리고 돌처럼 단단한 근육 모두 비상 모드의 결과예요. 그녀의 몸은 모든 혈액을 중요한 기관으로 보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몸의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생기가 없어 보였고 피부와 근육이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난방 패드를 붙이기로 결정했어요. 진의 가족은 그녀의 회복을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동상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얼었던 액체들이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병에 물을 채우고 몇 시간 동안 냉동실에 놓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꺼내면 증가된 부피의 액체 때문에 병이 팽창해 있거나 심지어 금이 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이 우리 몸 안에서도 일어나요. 우리는 거의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얼면 그 입자들이 얼음 결정으로 변해 세포막을 찢어요. 얼음 조각들은 늘어나서 조직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게 동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은 힘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극도의 추운 조건에서 모든 내부 처리를 늦출 수 있어요. 심장은 더 적게 박동하고 폐는 산소를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되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이게 진에게 일어난 일이고 아마도 그날 그녀의 목숨을 구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녀는 심한 서리 속에서 약 6시간 동안 눈 속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왜 얼음 입자들이 그녀의 세포막을 파괴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녀의 몸이 그런 손상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사들은 진이 나아지는 걸 보고 기뻐합니다. 따뜻한 피가 얼어붙은 혈관을 통해 퍼져 나가 몸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해요. 놀랍게도 얼음 결정이 그녀의 근육과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요. 정오쯤 되자 말하기 시작해요. 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친구 집으로 걸어갔다가 병원에서 깨어난 것만 기억하죠. 지금 진이 가장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차가 도랑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녀는 넘어져서 네 발로 기어 월리 넬슨의 집까지 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날 밤 분명 뇌가 생존 본능을 활성화시킨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몇 미터는 기어가진 못했어요. 진은 문 앞에서 기절했고 6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거죠. 의사들은 그녀를 검사했고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진이 곧 태어나게 됐어요. 이번 사건이 특별하진 않아요. 응급의학 교수인 데이비드 플러머는 지난 10년 동안 환자들이 심각한 동상에서 살아남은 약 12건의 유사한 사례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진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유명해졌다는 걸 알게 돼요. 사람들이 신문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인터뷰를 하고 다큐멘터리 쇼를 찍어요. 그녀의 사례는 전 세계 많은 의사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어요. 인간의 경우 그러한 회복은 절대적인 기적과 같거든요. 하지만 자연계의 많은 생물들은 자신의 몸을 극한의 환경에 적응시킬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청개구리예요. 이 동물들은 주로 유라시아의 온대와 열대 지역에서 살아요. 가끔 추운 날씨와 씨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개구리는 몸이 얼고 있다고 느낄 때 혈류로 포도당을 주입해요. 그리고 세포의 내용물들이 시럽으로 변해요. 설탕은 물의 빙점을 낮춥니다. 그렇게 청개구리는 그런 환경에 적응했어요. 세포 밖에 물은 얼 수 있어요. 몸은 얼음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살아있을 거고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완전히 회복해요. 피가 개구리의 몸을 채우고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해요. 하지만 혹한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동물 중 하나는 굴리쉬 아이스피쉬예요. 투명하고 약간 해파리 같아요. 어둡고 차가운 남극 해역을 헤엄치고 있죠. 굴리쉬 아이스피쉬는 혈액 내의 부동액 덕분에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능상 부동액과 같은 독특한 물질이에요. 이 액체는 동물의 세포, 장기, 그리고 몸 전체가 얼지 않게 해줘요. 이 물고기의 혈액에는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없어요. 척추동물 중 유일하게 이런 초능력을 가진 동물이에요. 지구상에는 자신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추위를 이용하는 유기체들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중 일부를 시베리아의 얼음에서 발견했어요. 그것들은 냉동고에서 약 10년 동안 살 수 있는 작은 벌레와 같은 미세한 다세포 생물이에요. 하지만 시베리아에 있던 그 벌레들은 약 24,000년 정도 된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그것들을 실험실로 옮겨서 해동시켰어요. 벌레들은 바로 살아났고 그렇게 수세기 동안 잠에서 깨어나 바로 증식하기 시작했어요. 이 벌레들의 몸은 휴면 생활에 접어들 수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냉동된 유기체가 최소한의 생명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분석은 그 벌레들이 수만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생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에 강한 생물들 중 하나이기도 해요. 사실상 천하무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진 힐리어드의 몸이 짧은 휴면 생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도 그녀의 혈액 속에 얼지 않은 액체가 들어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현재 그녀는 평범한 직업을 얻었고 그날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는 과학자들이 혹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겨울에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몸에서 증기가 빠져나가고 발밑에 얼음이 녹을 거예요. 속이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마 꿈이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겨울 외투 제조업체들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들려드릴까요?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서 전압은 110 혹은 220V입니다. 수십 채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전력선은 전압이 10만 볼트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 에너지는 1000만 볼트 이상입니다. 번개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거의 2배예요.
이 놀라운 전하는 빛의 속도보다 절반 정도 느린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번개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류는 100분의 1초 만에 몸을 통과합니다. 번개는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전체 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식을 잃고 몸이 충격을 받은 상태가 될 거예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의 번개가 칩니다. 다행히도 번개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확률은 약 15,300분의 1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요. 번개에 2번 맞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죠. 그렇다면 일생 동안 7번이나 번개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이 설리번입니다. 1912년 버지니아주 그린 카운티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에서 태어났죠. 로이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형제 자매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연은 그를 선택했어요. 1936년 그는 쉐넌도어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동안 7번 번개를 맞았어요. 첫 번째 사고는 1942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강한 뇌우가 시작됐어요. 로이는 화재 감시탑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건물에 번개가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내부에서 거대한 불이 시작되었고 로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가 대피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번개가 그의 발가락을 강타했고 신발에 구멍을 냈습니다. 다음은 27년 후인 1969년 7월이었어요.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을 때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죠. 열린 차창을 통해 번개가 그를 쳤습니다. 번개는 그의 눈썹과 속눈썹을 태웠고 머리카락을 살짝 그을렸어요. 로이는 의식을 잃었고 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차는 절벽 끝에서 멈췄어요. 15분 후 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후인 1970년 7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몇 분 만에 구름이 밀려오더니 뇌우가 시작됐습니다. 로이 근처에 있던 변압기가 벼락을 맞았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지만 자연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그의 어깨를 쳤어요. 2년 후인 1972년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동안 네 번째로 번개에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화장실로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머리 위에 불길을 껐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악한 힘이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번개에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불을 끄기 위해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다섯 번째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로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하늘에 있던 천둥구름을 눈치챘어요. 겁에 질린 그는 트럭에 올라타고 빨리 달렸어요. 가능한 한 그곳에서 멀리 가려고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어디쯤 오는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번개에 맞았습니다. 번개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관통했고 신발에 불을 붙였어요. 로이는 재빨리 트럭에 다시 올라탔고 물병을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1976년 여섯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는 마지막으로 번개를 맞은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다시 폭풍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로이의 손바닥을 쏘았습니다. 여섯 번째 이후 그는 공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그곳에서 일한 후에 로이는 마침내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요. 번개가 그를 쫓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명성을 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번개에 맞을까봐 그의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자들은 로이 설리번에게 스파크 레인저와 인간 피뢰침 같은 별명을 지어주었죠. 물론 그는 이 모든 것을 싫어했고 매우 외로웠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시달렸어요. 언제 번개에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그를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로이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인 둠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사고가 없었던 건 겨우 1년이었어요.
1977년 6월 25일 번개가 로이를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동네 연못으로 낚시를 갔어요. 고기는 잘 잡혔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로이는 곧 번개가 칠 거라고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유황 냄새가 났고 그의 팔에 난 털이 곤두섰어요. 그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번개는 로이의 머리를 때렸고 가슴과 배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배고픈 곰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가 잡은 송어를 노리고 로이의 물고기 양동이로 다가왔습니다. 로이는 곰을 쫓아내기 위해 머리카락이 연기에 휩싸인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7번째 번개를 맞은 후 그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번개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뇌우가 치는 동안 밖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죠. 몇 분 후 번개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 후 두려움과 사회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로이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에 따르면 매번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여기서 무력했어요. 과학자들의 이런 대답과 함께 로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쫓고 있거나 운명이 그를 벌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답은 그의 과거에 있는지도 몰라요. 국립공원과 의사들은 그가 번개에 맞은 7번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로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밀을 베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가 낫의 칼날을 때렸죠.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번개가 그의 몸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켰고 이후 번개를 더 잘 끌어들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번개는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비, 얼음, 눈, 입자들이 폭풍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이 과정은 구름과 땅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켜 구름의 낮은 층을 음으로 충전시켜요. 나무나 땅 같은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자연은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두 개의 반대 전하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자연은 로이의 몸에서 전하 불균형을 느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번개에 맞은 걸까요? 게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아마도 로이는 번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나 봐요. 예측하셨겠지만 로이 설리번은 세계에서 가장 여러 번 번개에 맞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의 메머드 호수의 가파른 산으로 하이킹을 가고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까다롭네요. 눈 때문에 걷기가 더 힘들어요. 하이킹 도중에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바위 투성이의 땅에 뭔가가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니 비행기의 잔으로 보이는 게 있네요. 알고 보니 그 잔에는 신기록을 세운 조종사 스티브 포셋의 것인 걸로 밝혀졌어요. 당국이 거의 1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죠. 아무도 포셋을 찾지 못했고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죠. 숙련된 조종사에겐 정말 쉬운 비행처럼 보였거든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다시피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포셋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시도했었어요. 그는 열기구를 타고 홀로 세계 일주를 하는 최초의 조종사가 되려고 했어요. 작은 컨테이너에서 2주를 보내는 게 상상이 되나요? 단지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말이죠. 궁금하다면 여기 전 세계를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잘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부유한 후원자,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지구력. 열기구가 가장 오래된 비행체임에도 불구하고 포셋이 그렇게 하기 전까진 아무도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포셋이 두 번째로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 시도를 한 첫 번째 날이에요. 1997년 불안해하는 군중이 세인트루이스에 모여 포셋의 이륙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종사가 활짝 웃으며 스타디움으로 걸어 들어가요. 확실히 불가능한 걸 성취하려는 모험가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포셋의 인생 여행이에요. 준비를 위해 그는 3,700m의 고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어요. 그곳의 환경은 까다로워요.
포셋은 가압되지 않은 선실에서 구름 사이를 날고 있습니다. 포셋이 끝까지 해낼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갑니다. 열기구가 공중으로 발사되어 아래에 있던 군중들이 환호하며 작별을 구하고 있어요. 약 5노트의 바람이 열기구가 뜰 수 있게 해줘요. 전날 밤 포셋의 히터 중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선실 밖은 엄청 춥지만 밤을 잘 견뎌내요. 포셋의 비밀 무기는 세계 최초의 열기구 자동 조정 장치예요. 상공에 있으면 외롭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곧 피곤해져요.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켜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순서로 버너에 불을 붙여 열기구를 비행 경로에 유지하게 해요. 포셋은 고도를 바꾸기 위해 깨어나 버너를 작동시켜야 해요. 3일 후 첫 승리예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혼자 비행하고 있지만 지상에서 한 팀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로 위성을 통해 보내진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요. 첫 주의 마지막에 임무관제센터는 포셋으로부터 경고 이메일을 받게 되어요. 검은 구름이 지평선에 오르고 있어요. 날씨가 불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포셋은 열기구에서 네오를 볼 수 있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예측할 방법은 없어요. 포셋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름을 뚫고 날아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는 지상 305m 상공에서 날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냈어요. 비행은 리비아, 이란, 인도를 통해 계속되어요.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지만 포셋은 이미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열기구 안에서 식사는 소량만 섭취하고 양동이를 변기로 사용했어요. 안타깝게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연료를 잃었어요. 인도의 반쯤에서 열기구가 나무에 충돌해요.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착륙 지점까지 놀라운 15,500km를 날았어요. 스티브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서 포셋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계획은 남반구 위를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포셋이 처음이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지구 남쪽에서 대부분 물 위를 날 거예요. 길을 따라 5개국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으면 되니 더 빨리 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셋이 날아간 땅 위에 있었다면 하늘에 떠있는 저 물체가 뭔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포셋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위를 날았을 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상한 비행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했어요. 환상을 실명시켜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그건 그냥 포셋과 그의 열기구였을 뿐이에요. 남반구를 통해 전 세계를 비행하려던 그의 첫 번째 시도는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 115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을 준 제트 기류를 탔어요. 그건 가젤이 뛰는 속도의 3배예요. 포셋이 이미 22,00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자신의 거리 기록을 깼기 때문에 사기가 높았죠. 그의 발 아래 아름다운 호주의 풍경은 사막과 건조한 호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22분에 호주 해안을 건넜고 다음 예상 착륙은 12,000km 이상 떨어진 칠레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거대한 뇌우가 포셋을 방해했어요. 폭풍에 들어간 후 열기구는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보여줬어요. 번개와 사나운 바람이 열기구를 찢어놨어요. 이번엔 못 버텼어요. 열기구에 불이 붙으면서 포셋은 바다에 빠졌어요. 한 구조대가 포셋을 찾으러 가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헤라클레스 항공기가 그를 공해해서 구조했어요. 6번째 시도에서 포셋은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냈어요. 스피릿 오브 프리덤 열기구는 2주간의 세계 횡단 비행 후 그는 시속 321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했고 31,0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포셋이 해냈어요. 열기구를 타고 세계를 횡단한 최초의 단독 비행사였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세계 기록을 깬 직후 그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똑같은 걸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버진 애틀랜틱의 소유주인 리처드 브랜슨에게 후에 버진 애틀랜틱 글로벌 플라이어로 불리는 제트 동력 항공기의 자금을 후원해달라고 설득했어요. 2005년 2월 8일 글로벌 플라이어는 이륙했어요. 약 37,000km의 믿을 수 없는 길인 북회 기선을 일주하기 시작했어요. 운이었든 재주가 좋았든 간에 포셋은 또 다른 세계 기록을 깼어요.
그는 비행 초기에 큰 연료 손실을 극복하고 원래 출발했던 캔자스의 셀리나로 돌아오는 길에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열기구를 타고 싶게 만들었나요? 포셋은 공중모험과 극한 상황의 전문가였어요. 이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의 그의 실종이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유예요. 그렇게 노련한 파일럿을 추락시키게 만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07년 9월 3일 포셋은 슈퍼 데카슬론이라는 이름의 단발 엔진 비행기를 타고 네바다 목장에서 이륙했어요. 끔찍한 결과가 되어버린 단조롭고도 한가로운 낮의 비행이었죠. 포셋은 목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수색 구조대가 조종사와 비행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등산객이 1년이 지나서야 메버드 호수 근처에서 포셋의 소지품 중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중 수색 중 3,050m 높이에 있는 포셋의 2인승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이 미스터리는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해결됐어요. 세계 최초의 육각형 풍등 시설에서 전문가들은 포셋이 비행하던 날의 날씨 상태를 재현했어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내려온 하강 기류가 그의 비행기를 지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 노력했죠. 더 작은 비행기 복제품의 도움으로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그날 가시거리는 보통 수준이었지만 바람의 흐름이 비행기를 나뭇잎처럼 불룩하게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가 포셋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항공기를 통제하기 못하게 해 산으로 바로 추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행기 엔진은 지상으로 밀어내리는 바람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어요. 완전 포셋의 통제 밖에 있었던 걸로 밝혀졌죠. 파편의 발견으로 이 불행한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영화 캐리비안 해적의 잭 스패로우처럼 키드 선장은 보물을 찾아 항해하는 해적이었어요. 다만 그는 덜 매력적이고 더 위험했죠. 전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전리품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지금도 유령이 되어 전리품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키드 선장으로 유명해진 윌리엄 키드는 1650년대 무렵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출생지가 스코틀랜드 던디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키드는 어렸을 때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3명의 주지사를 포함한 권력자들과 친구가 됐어요. 유명한 선원이 되기 전에 해적선의 신참으로 해양 모험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689년에 키드는 이미 해적 선원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항해하던 중 키드와 다른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선장을 제압하고 배의 이름을 블레스 윌리엄으로 바꾸고 키드를 새 선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키드는 전투에서 경험을 쌓고 특정 국가를 지원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총독이 승무원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키드와 그의 팀은 프랑스 서민 마리 갈랑트를 공격해서 약탈하고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1691년 키드는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던 사라 브래들리라는 여성과 결혼했어요. 그녀는 키드보다 앞서 2번이나 결혼했고 사별했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돈이 전부였어요. 몇 년 후 뉴욕, 매사추세츠, 뉴햄프셔의 책임자는 키드 선장에게 해적들을 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국왕의 지지가 있었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죠. 키드가 거절했다면 사람들은 키드가 불충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무시했을 거예요. 이것이 키드 선장을 해적이자 이야기 속 인물로 유명하게 만든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몇몇 귀족 영주들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국왕은 키드에게 합법적인 면허를 가지고 해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프라이버티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서한에 직접 서명했어요. 이 서한에는 그가 발견한 보물의 10%가 왕에게 돌아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추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키드는 자신의 배 중 하나인 안티구아를 팔아야 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항해를 위해 키드는 어드벤처 갤리라는 새로운 배를 얻었습니다. 34개의 대포와 노 그리고 150명의 선원을 태운 이 배는 해적을 쫓기에 완벽했습니다. 노는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도 배를 움직일 수 있어서 편리했어요. 키드는 선원들을 매우 까다롭게 뽑았는데 가장 충성심이 강한 최고의 장교들만 뽑았습니다. 하지만 어드벤처 갤리가 항해하는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키드는 해군 요트에 경례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경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군 요트는 키드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을 쐈습니다. 하지만 키드와 그의 승무원들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뒤에서 무리하게 뒤통수를 친 거죠. 그 후 해군 함장은 화를 냈고 민간인 선원들은 보통 이런 의무에서 자유롭지만 키드의 선원들 중 상당수는 해군에서 일하도록 데려갔어요. 인원이 부족했던 키드는 뉴욕으로 항해하여 프랑스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잃어버린 선원들을 대신하기 위해 키드 선장은 전직 해적 출신으로 알려진 범죄자들을 대거 고용했어요. 1696년 9월 키드 선장은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향해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의 여정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콜레라로 인해 많은 선원들이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배에서 많은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또한 키드는 인도양에서 해적을 잡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지만 해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큰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키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몇 달 후 벌어졌어요. 키드는 네덜란드 선박에 승선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선원 중 한 명을 공격했지만 이는 해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어요. 키드의 상황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고 영국 해군 장교는 그를 해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키드는 배의 깃발을 프랑스 깃발처럼 바꾸고 쾌다그 상선이라는 큰 인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이 배에는 비단, 금, 은과 같은 귀중한 물건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키드는 쾌다그 상선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마다가스카르로 항해했습니다. 그곳에서 키드는 몇 년 전에 그의 배를 납치했던 로버트라는 해적을 만났습니다. 그 일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키드가 그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키드가 겁이 나서 지원군이 공격해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키드의 승무원 대부분은 로버트와 함께하기 위해 그를 떠났습니다. 키드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낡은 배인 어드벤처 갤리오를 그냥 놔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불을 지르기 전에 모든 귀중품을 챙겨서 어드벤처 갤리오에 승선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인도양에서 해적을 사면하는 법이 있었지만 키드는 사면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영국 당국은 키드가 영국의 권력자들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를 용서하지 않았죠. 키드는 앵귤라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면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고 새로운 지도자들은 그를 이용해 경쟁자들을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키드가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들에 대해 폭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키드는 친구들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으며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를 실패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자백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그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키드는 런던으로 보내져 해군성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해상에서의 해적 행위와 선원 사고에 대한 혐의로 키드를 기소했어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키드는 악명 높은 뉴게이트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공개 처형을 선고했지만 가혹한 판결을 내릴 증거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1701년 5월 23일에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해적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템즈강 위에 3년 동안 전시됐어요. 키드의 선원 중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처벌받을 예정이었지만 처형 전에 풀려났습니다. 키드 선장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전리품은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수많은 보물찾기가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키드 선장이 스태튼 아일랜드 건너편에 있는 뉴저지의 라웨이 강에 보물을 숨겼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키드 선장은 뉴욕 근처의 가디너 섬에 작은 보물을 숨겼다고 해요. 이 보물은 키드가 해적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영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펀디베이 주변에서는 적어도 1875년부터 사람들이 키드의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키드가 사병으로 복무하던 시절에 보물을 숨겼다고 믿었죠. 이 섬에는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머니코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키드가 어떻게 슬프고 억울한 운명을 맞이했는지를 생각하면 키드 대위의 유령을 봤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놀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트리니티 교회 마당에서 마치 자신의 무덤을 찾는 것 같은 그를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825년에 키드의 보석을 찾으려 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보물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보물상자를 열기도 전에 키드 선장의 유령이 보물상자 옆 땅에서 솟아올랐어요. 이 광경은 너무 끔찍해서 그 남자들이 기절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 모두 정말 소름 끼치는 형체가 땅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주장했어요. 유황 연기를 내뿜으며 땅 위를 미끄러지는 것 같았다고 했죠. 다행히도 이러한 괴담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1912년 4월 14일 밤에 일어난 이 끔찍한 비극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타이타닉 승객들은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배에 저주가 걸린 걸까요? 이 모든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건의 비극적인 면보다는 그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환상적인 이야기와 그 후 그들에게 일어난 일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혔을 때 선원들은 먼저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승객 중 한 명 여성은 침몰한 배에 남아 물속에 가라앉은 후에도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로다 에버트였습니다. 로다와 두 아들은 영국에서 2년 동안 살다가 고향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다는 당시 가장 현대적이고 침몰하지 않는 배에 3등석 티켓 3장을 샀어요. 온 가족이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그 불길한 밤에 선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느끼지 못했고 승무원이 문을 두드린 후에야 일어났어요. 승무원은 그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상가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3등석 승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구명보트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렸어요. 승무원들은 더 이상 이동하는 건 여성과 어린아이들만 허용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은 팀과 협상해서 어머니를 구명보트까지 데려다 주었죠. 세 사람 모두 마지막 구명보트로 갔지만 승무원들은 아직 여성들이 모두 대피하지 않았다면서 아들들에게 떠나라고 요청했어요. 로다는 아들들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과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떠나 아들들을 껴안았어요. 이때 배는 선미 위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판이 기울어졌습니다. 로다는 아들들을 안으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는 가판에서 미끄러져 얼음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녀는 가판에서 떠밀려온 구명보트까지 헤엄쳤습니다. 로다는 배에 올라 타이타닉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은 구할 수 없었어요. 그녀를 제외하고 배에는 1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로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몇 시간 후 카르파티아호가 도착했고 배 안에서 거의 얼어붙은 로다를 발견했습니다. 배는 거의 3일 후 로다가 입원했던 뉴욕에 도착했고 로다는 약 2주 동안 그곳에 누워 지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다 보니 천식이 생겼고 이는 평생 그녀와 함께했죠. 나중에 그녀는 그날 밤 다른 여성들과 함께 대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조금 더 생겼으니까요. 타이타닉 참사의 또 다른 생존자는 바이올렛 제섭이었습니다. 그녀는 승객이 아닌 승무원으로 배에 탑승했어요. 그녀는 새로운 호화 여객선에서 부유한 고객을 응대할 사람을 찾고 있던 화이트 스타 라인이 고용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면접을 마친 바이올렛은 타이타닉에 승선했습니다. 첫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지만 배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고 가라앉지 않을 것 같던 배가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가판 위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배의 화물칸에 물이 넘쳤습니다. 바이올렛은 다른 선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배의 지휘관 중 한 명이 바이올렛에게 다른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배에 타라고 명령했어요. 바이올렛은 그 말을 따라 구조대가 생존자들을 데리러 올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타이타닉이 침몰하기 전에 바이올렛이 이미 다른 난파선에 탔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이올렛이 승무원으로 일하던 배가 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한 거였죠. 모든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바이올렛은 몇 년 후 타이타닉에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난파선 사고 이후에도 그녀는 직업을 바꾸지 않고 브리타닉 수상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배도 가라앉았습니다. 바이올렛은 3번째로 살아남았고 이게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진 않았어요.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다른 배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3번의 난파선에서 살아남았고 미스 언싱커블 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타이타닉의 가장 용감한 승객 중 한 명은 배의 수석 제빵사인 찰스 조웬이었습니다. 4월 14일 밤 그는 빙산과 충돌한 후 깨어났습니다.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몇 시간 동안 찰스는 승객들을 도왔어요. 먼저 제빵사들에게 모든 구조선에 식량을 공급하라고 지시한 후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대피시킨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모든 구조선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찰스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갑판 의자를 배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타이타닉의 절반이 가라앉자 얼음물 속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전복된 구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찰스는 구조선에 올라타 구조대가 나타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카파티아호가 도착해 그를 발견했을 때 그가 완전히 멀쩡했다는 거예요. 찰스는 상처 하나도 없었고 저체온증도 전혀 없었습니다. 타이타닉의 생존 승객 중에는 침몰하지 않은 몰리 브라운으로 알려진 마가렛 브라운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함께 영국에 있는 친구 집에 방문해 있었어요. 하지만 손자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가렛은 즉시 뉴욕행 타이타닉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빙산과 충돌한 후 마가렛은 승무원들이 강제로 배에 타도록 하기 전까지 용감하게 승객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카르파티아호에 의해 구조될 때까지 다른 승객들을 계속 도왔어요. 마가렛은 생존자 위원회를 만들어 약 $10,000를 모금했습니다.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어요. 마가렛은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타이타닉의 승객들을 보호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타이타닉 기념관을 짓는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영국의 부유한 사업가인 제이 브루스 이스메이가 타이타닉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난파는 그에게 유일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그는 타이타닉이 완전히 침몰하기 20분 전에 마지막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목숨을 구했지만 영원한 경멸의 대상이 되었죠. 그가 본토에 있었을 때 신문은 그를 타이타닉의 주요 겁쟁이로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기사에서는 그가 배를 침몰시켰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이스메이는 타이타닉을 만든 화이트 스타 라인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에 따르면 이 사업가는 선장에게 더 빨리 항해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는 배가 예정보다 일찍 미국에 도착해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배는 고속으로 빙산에 충돌해서 선체가 손상됐습니다. 아무도 사업가의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어요. 브루스 이스메이에 대한 거의 모든 비판은 한 신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발행인은 비극 이전에 그 사업가와 싸웠기 때문에 그의 명성을 파괴하기로 결정했죠. 영국은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스메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네, 그는 마지막 배에 뛰어들었지만 모든 여성과 어린이가 대피한 후에야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조사는 그의 평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그를 외면했어요. 이스메이는 수년 동안 타이타닉에서 누군가를 잃은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타이타닉의 가장 유명한 승객은 8명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타이타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트에 타기를 거부했죠. 다른 사람들은 배의 고장이 곧 수리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가 침몰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모두가 재앙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작은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진정시키기 위해 두 앙상블의 8명의 음악가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오케스트라가 마지막까지 연주를 계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과 종말의 임박함도 용감한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진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들에 대한 기억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물이 되었고 경매에서 매우 귀중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에드윈 로빈슨이라는 62세 남성은 번개가 치기 전까지는 완전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논리를 무시하는 어떤 이유로 그를 이 세상과 작별시켰을 현상이 어떤 영문인지 그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은 197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메인주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로빈슨은 영하의 추운 어느 날 갑자기 트럭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빙판길에서 잭나이프에 걸렸어요. 충격이 너무 심해 에드윈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적응했습니다. 그는 점자를 배우고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1980년 6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집 뒤뜰에서 애완용 닭을 부르고 있었는데 닭이 개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쨌든 그는 알루미늄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고 있었는데 펑! 갑자기 번개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느낌을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채찍으로 내리친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워서 20분간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곰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좋은 의미로요.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고 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서 눈을 떴고 그리고는 보았습니다. 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앞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손자 중 한 명이 만든 명패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시력이 너무 예리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는 의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바로 병원 예약이 잡혔습니다. 40분간의 검사 후 의사는 두 눈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력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에드윈 로빈스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현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그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확신한 건 아니었습니다. 신문을 통해 그의 사례를 접한 안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수년간 뇌 손상으로 실명했다가 갑자기 시력을 되찾는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시신경을 다시 깨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계속 실명을 속이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다시 보고 싶다고 결심했다는 것만이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로빈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번개에 맞을 확률은 1년에 100만 분의 1 미만입니다. 하지만 낙뢰를 맞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생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통계에 따르면 낙뢰 피해자의 약 90%가 생존한다고 해요. 그리고 로빈슨처럼 그들은 종종 엄청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셰프 맥 호워스의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베니스 비치의 파도 근처 젖은 모래사장에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을 보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하늘에는 먹구름만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격렬한 번개 폭풍이 그 지역을 강타했고 모든 것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호워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쾅!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금속 물체가 머리에 부딪힌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전기에 의해 경련을 일으켰죠. 다행히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건으로 인해 몇 가지 이상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육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후 마치 감각이 더 예민해진 것처럼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색상이 더 밝아지고 윤곽선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근처 마당에 스프링클러가 켜지면 마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헬리콥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면 마치 헬리콥터가 자신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텍사스 포니에 사는 킴벌리 크로는 번개에 맞은 후 일종의 초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 6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싱크대 앞에 서서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녀는 2번의 큰 굉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번개가 천장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번개는 그녀가 들고 있던 냄비에서 튕겨져 나와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고통과 타는 냄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류가 몸을 관통하면서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무릎을 꿇고 거실로 기어갔고 9살 난 아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독특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폭풍이 다가올 때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번개에 맞으면 인체는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낙뢰 직후에는 기절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낙뢰 피해자가 만화 캐릭터처럼 튀겨져 보인다고 생각해요. 피부는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진짜 튀김은 내부에서 발생해요. 근육통, 심한 두통, 심장마비, 혼란, 현기증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불쾌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은 종종 불면증, 기억력 문제, 기분 변화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짜증과 불안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흔한 부작용은 피부에 리히텐베르크로 알려진 이상한 고사리 모양의 병변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는 보통 발이나 다리에 나타나며 강렬한 전기 방전으로 인해 피부 아래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합니다. 대개 번개 후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며 며칠 내에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둥이 들리면 번개가 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 빨리 실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천둥 소리가 들린 후 최소 30분 동안 실내에 머무르세요. 폭풍우가 치는 동안 야외에 있는 경우 낙뢰 자석 역할을 하는 열린 들판, 언덕 꼭대기, 나무와 같은 높은 물체를 피하세요. 대피소를 찾을 수 없다면 공 모양으로 몸을 웅크린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귀를 가립니다. 이렇게 하면 지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든 절대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이 자세는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해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물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호수, 수영장, 웅덩이 등 물은 환상적인 전기 전도체인데 직접 테스트하고 싶지는 않으시죠? 폭풍이 닥쳤을 때 집안에 있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의해야 해요. 번개가 전기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노트북, 세탁기, 건조기 및 기타 가전제품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일부 오래된 주택은 작은 균열을 통해 전기가 통할 수 있으니 콘크리트 벽이나 바닥에 기대지 마세요. 그리고 폭풍의 강한 바람으로 유리가 깨져 집 안으로 물건이 날아들 수 있고 여러분 자신도 위험하니까 창문 근처에 서 있지 마세요. 결론이요? 천둥이 울리면 실내로 대피하세요. 하지만 그 후에도 조심하셔야 해요.